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주요 KBS 뉴스입니다.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조중동 지금 조중동이 계속 이렇게 경영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 711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언론 권력을 감시하는 시민단체 민주언론시민연합에서 사무처장으로 일하는 김원경입니다. 신문 모니터 활동가 공시영입니다. 이정일입니다. 예, 제가 어제 하루 쉬었습니다. 그런데 또 이제 그 이정일 PD도 바쁘니까 굉장히 빨리 올렸더라고요. 네. 어제 그래서 제가 낮에 이동 중에 방송을 이봉호 팀장 진행을 좀 들으셨습니까? 네네. 잘하더라고요. 항상 잘해. 봉우 씨는 항상 경쾌해. 실수한 실수 버전도 제가 들었습니다. NG 버전. 네. 어디서 멍 때리고 방송하다 말고 그랬더라고요. 재밌더라고요. 실수 버전은 그냥 제가 혼자 듣기 아까워가지고 저희 우리 단톡방에 단톡방에 올렸는데 올렸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저희 NG가 부활하면 그런 걸 쓸 수 있을 텐데. 불편합니다. 우리 거부합니다. 저희 어제 재미있는 토론회를 했습니다. 그죠? 저녁에. 네, 저녁에 저희가 그 전태일 기념관 2층에 극장이 있거든요. 거기 공간이 참 좋아요. 거기에서 저희가 사소하지 않은 차별이라는 제목으로 이주 여성 두 분을 모시고 그리고 전문가 패널이라고 하는 정혜실 MWTV 이주민 방송 대표님 모시고요. 그리고 제가 정말 어렵게 모신 모든 그 책임을 다 떠안은 그 PD로서 PD연합회의 이채훈 정책위원이 나와주셨어요. 제가 애초에 한 거는 우리 토론회를 하긴 하지만 이제 뭔가 사업을 마무리 짓는 토론회라고 해서 하나를 하긴 했지만 요즘은 토론회가 생각보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지도 않고요. 낮 시간대 하잖아요, 토론회는. 그렇죠. 근데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일단은 오기가 힘들고 주로 기자들이 오는데 기자들이 써주는 건 굉장히 단면, 그야말로 결론만 간단하게 적어주는 건데 그게 아니고 이제 스토리텔링이 있는 내용을 좀 전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그 토론회를 기획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어제 방송에서 그 토론회 중에도 마지막에 얘기했지만 이거를 이제 염제활동가가 전담을 했는데 제가 그 동원을 할 생각을 아예 하지 말고 그쪽으로는 고민하지 말고 그냥 내용만 우리는 준비하면 된다. 그리고 영상을 잘 찍어서 그 영상을 잘 편집해서 더 많은 시민들이 볼 수 있으니까 사람이 오던 말던 스트레스를 받지 말아라 라고 했는데 어제 예상외로 사람이 너무 많이 왔어요. 그죠? 그렇죠. 너무 많은 건 아니지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상당히 거의 극장이 이렇게 소박하게 꽉 찰 정도의 사람이 왔거든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깜짝 놀란 게 셀럽들이 오셔가지고. 네. 네.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 네. 거기 PD 분도 네. 오셨고 김영미 PD. 네, 굉장히 유명한 네. PD인데 또 우리 활동가들은 잘 모르시더라고. 아 그래요? 네, 그게 그러니까 그분이 제 세대에서 되게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저는 너무 그죠? 잘 모르셨죠? 네, 잘 몰라요. 그 봐요. 그래요? 예, 저는 좀 놀랐어요. 내가 막 김영미 PD잖아 그랬는데 다 왜 저래? 이런 표정으로 다 쳐다봤어. 제이 씨도 그렇고. 저는 부스 안에 있었는데 김영미 PD 얘기를 듣고 아니 그분이 왜 여기 왔지? 깜짝 놀라가지고 그랬는데. 아니 저하고는 이제 페이스북 친구라 맨날 좋아요 막 누르면서 여기서 만나네 막 이러지 되게 신나가지고 그리고 김영미 PD가 그 국제 분쟁 관련된 전쟁이 나거나 그렇죠. 그런 어떤 현장에서 취재하는 아주 대표적인 독립 PD에서 정말 대단한 셀럽이시거든요. 그런데 어제 이제 우리 이 내용이 너무 좋다라고 생각해서 이채훈 PD가 막 설득을 한 거예요. 같이 가자. 나랑 같이 가자. 데려오시고. 그래서 원래는 무대에 올리려고 했었는데 이제 8시까지밖에 못 계시다고 해서 그러면 이제 프론트에서 발언을 하시기로 그렇게 했죠. 그래서 어제 다 BBS의 네. PD께서도 오셨고 네. 그다음에 뭐 미디어오늘의 기자, 미디어오늘 기자도 오고 오셨고. 경향신문에서도 오시고 근데 내용을 굉장히 집중해서 열심히 듣고 물론 뭐 다른 토론회 가셔도 열심히 하시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기존 토론회보다 오히려 이게 들리거든요. 이야기로 계속 풀어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훨씬 좋아하셨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애초에 가졌던 취지는
우리 보고서가 좀 어떻게 생각하면 좀 아파요. 불편해요. 왜냐면은 PD는 성의를 가지고 뭔가를 만들었는데 우리 보고서가 너무 함부로 비판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기준이 있다 보니까 이런 말 하지 마, 이런 것은 나빠, 이런데 방송에서 이주민들을 차별하는. 네, 예. 그런데 그것이 왜 그렇게 느끼는지 당사자의 목소리를 통해서 가슴으로 전달되어야지만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그렇게 이주 여성들이 그러니까 이웃집 찰스 그리고 다문화 고부열전, 아빠 찾아 산말리 이런 방송, 그러니까 외국인이 많이 나오는 이주 여성이나 외국인이 많이 나오는 방송을 보고 어떤 불편한 감정을 당사자들이 느끼는지 그것을 토크쇼로 이제 만들어서 전해드린 거거든요. 시영 씨는 어땠어요? 이주민들의 시각을 접하기 평소에는 되게 힘든데 이렇게 뭐 나의 것에 그런 감상을 접하니까 공부도 많이 되고. 네, 네. 네. 어제 이제 시영 씨는 뒤풀이에서 근데 이제 꼭 그분들이 그렇게 한국어로 말씀하셔야지 되나라는 그런 고민도 됐다라고 하시는데 실제로요 그 이주민들 당사자들이 느끼는 차별을 조사하기 위해서 나갔잖아요. MWTV 그 대표님이 나갔는데 거기에서는 사실은 통역이 필요하대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자기의 이런 고충을 한국말로 말하기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일상에서 안녕, 일 속에서 하는 일 있잖아요. 그런 정도의 언어는 되지만 진짜 마음에 있는 얘기를 다 말하기에는 통역이 반드시 필요했대요. 네, 그러니까 제가 모국어인 한국어도 못하는데. 네. 잘 못하는데. 지금도 마음에 있는 얘기를 다 하진 못하잖아. 그치? 글로 쓰라 그러면 하겠는데. 말로 하라 그러면 못하는데 저는 어저께 정말 이래샤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왜냐면은 이래샤 선생님이 이렇게 길게 얘기하다 보면 훨씬 그거보다 잘 얘기해 주시거든요. 생각하는 게 되게 많으세요. 그러니까 그런 차별에 대한 느낌이. 스리랑카 출신이시죠? 이래샤. 근데 맞아요. 그런데 마음은 바쁘고 이제 무대에 있고 그러니까 자꾸 약간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씀하신 게. 그래서 그러니 이게 진짜 이주민 관련된 방송을 만들 때 그냥 쿨하게 다 통역을 하고 동시 통역으로 방송을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도 저는 들었어요. 우리가 이게 동아주의라고 해서 한국어를 네가 당연히 잘하니 한국어로 해 이런 식으로 하면서 뭔가 한국어 잘하면 칭찬하고 이런 식의 방송도 사실은 좀 문제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어제 저희가 직접 방송을 만들어 본 거잖아요. 어찌됐든 방송을 만드는 과정에서 우리도 역시 방송 제작자들이 하는 실수를 우리도 범하는 것 아닌가라는 고민이 좀 들더라고요. 아무튼 저희가 만든 토크쇼는요. 애초 목적이 유튜브에 올리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 이병국 이사가 녹음을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그래서 편집을 해서 조만간 저희 홈페이지 그러니까 유튜브 계정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제작진들이 저희 그러니까 방송계에 계신 분들이 많이 듣는다는 거 알고 있거든요. 좀 주변에 그 예능 교양 PD들께 전달해 주세요. 특히 외국인들 많이 나오는 프로그램. 점점 그런 방송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런 방송이 좀 먹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거기서 보면 이제 시청률, 뭐 인기 이런 거 굉장히 강조하는데 그 작은 인기를 얻으려다가 진짜 인격권이 떨어지는 그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PD님들께 많이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미디어 스크랩 하나 해보겠습니다. 지금 노종면 기자가요. YTN 보도국장에 내정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기사들이 미디어오늘, PD저널 등에 나왔는데요. 이제 지난번에 엄경철 보도국장, KBS 보도국장이 아예 나오면서 그런 출입처 폐지라는 큰 카드, 정말 최고의 빅카드를 들고 나오는 바람에 많은 분들이 칭찬을 해주셨고 기대를 모았잖아요. 그런 선수를 좀 제가 보기에는 다른 그 분들은 뺏겼다. 지금 MBC에서도 저거 우리가 했어야 되는데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노정면 보도국장도 이제 와서 이제 뭔가 다른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라고 하셨냐면요.
사스마왈이라고 해서 경찰서 방문 취재 관행이라고 말하죠. 여러분들 그 드라마나 이런 거 봐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경찰서에 가서 거기서 거의 먹고 자면서 막 발로 뻥뻥 경찰 문을 차고 들어가고 또 경찰들이 얘기하고 있으면 이렇게 기대기 해가지고 뭐라고 하는지 막 듣고 들어가서 이렇게 휙휙 보다가 이렇게 서류 한 장 이렇게 휙 보고 이거 특종이다 그러고 막 들고 나오고 되게 여러 가지 그런 장면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 경찰서 방문 취재 관행 중심의 그 취재 관행을 바꾸겠다. 그리고 의미 없는 속보 경쟁도 과감히 포기하겠다라는 보도국의 운영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언론계의 낡은 관성을 벗어나서 사안 중심의 원격 취재를 강화해서 콘텐츠 질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노종면 앵커가 그 18일 보도국 운영 계획에 이런 내용을 발표했대요. 이렇게까지 세세할 필요가 있을까 여길 정도로 구체성을 담으려고 노력했다. 원칙과 방향 모색은 이미 충분하다고 보기 때문에 모호함으로 평가를 우회할 생각이 추호도 없기 때문이다. 누구도 방향을 모르지 않는다. 이제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맞는 말이죠. 훌륭한 말이네요. 이게 이제 현장에서 고민해본 사람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냥 바깥에서 구호만 외칠 때는 방향만 얘기하면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현장에 딱 들어가서 자기가 자기 방송을 만드는데 계속 뭔가 허당이 자꾸 발견되는 거지. 그렇죠. 그러면 이제는 정말 구체적인 방안을 잘해야 된다는 건 거죠. 아는데 어떻게 해야 잘하는 건지는 사실은 본인이 실천적으로 맞아요.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노종면 앵커가 우선 기계적 중립에서 탈피를 공언했다고 합니다. 사회 민주화, 언론 민주화가 과거와 비교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른 지금은 정의와 진실의 관점에서 불리한 세력이 기계적 중립을 요구한다. 기계적 중립과 구별하여 기회, 접근, 형식의 형평은 견제해 나가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YTN이 스스로 입장을 갖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본다. 사기업이 아닌 공적 언론사는 숨겨진 사실들을 드러내고 의미와 맥락을 짚어줌으로써 사회 구성원들이 입장을 갖는데 근거와 도움을 제공하는 역할에 그쳐야 한다. 다만 YTN은 사실에서 맥락으로 나아가는 시도에 지나치게 조심스러웠다라고 그렇게 적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구성원들이 입장을 갖는데 필요한 근거를 주는 그 역할을 너무 못했다라고 그렇죠. 생각을 하거든요. 진짜 YTN은 정말 단신 위주로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음의 그 대표주잖아요. 우리는 의견 없음. 진짜. 누가 없음. 이렇게 말했다고 함. 이 정도로 끝나잖아요. 아니 그거는 의견이 없는 게 아니고 확인이 없는 거의 그런 수준의 보도였던 거죠. 예. 아니 그리고 지금 그 YTN 정치 토크에 나오는 그런 분도 좀 지금 네. 문제인데. 그것도 좀 바꿔야 되는데요. 네. 그리고 사스마와리에 대해서는 언제까지 일선 경찰서 하나하나를 샅샅이 훑는 것이 사스마와리의 기본이고 젊은 기자의 숙명이어야 하는지, 마와리도 모자라 하리꼬미까지 해야만 기자의 소양이 쌓이는 것인지. 하리꼬미는 그 숙식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경찰서에서. 예, 네, 경찰서에서. 제가 네. 그 언론계 언어들을 예전에 여기 오기 전에 들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런 게 다 일본어로 돼 있어가지고 되게 신기했거든요. 근데 그러면 일본에선 이런 걸 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좀. 그러게요. 근데 이게 애초에 그 일제 잔재로 일제 시대에도 이런 식의 취재를 해왔다. 그러니까 그쪽에서도 그 일본이 이 말을 쓰는 거는 사실일 것 같고요. 사스마을이나 하리꼬미가 일본에서도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관행들이 있는 거는 사실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꼭 경찰서 숙식 관행이 아니고 그 어딘가에서 이렇게 숙식하면서 일하는 거 있잖아요. 그 네. 표현으로 저는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간에 이런 식의 일을 해야만 기자의 소양이 쌓이는 것인지, 과도한 중압감 속에서 젊음과 혁신 에너지가 소비되고 있는 건 아닌지 누구나 해봤을 고민과 의문을 이제는 풀어헤쳐서 새로운 취재 보도 방식을 찾아보자는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과연 이거 하나를 바꾼다고 해서 얼마나 변화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찌됐던 간에 지금 너무 이제 강압적으로 뭔가 그야말로 이제 기자들에게 생각을 갖고 열심히 취재해서 보도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속보 경쟁에 막 휘말리거나 아니면 쓰라고 하면 써 해서 그냥 후두둑 써버리는, 정말 깊이 없이 그렇게 써버리는 그런 기사들이 많았던 게 사실이기 때문에 뭔가 하나를 바꾸면 그것에서 또 다른 변화들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국회팀의 경우에 대해서 받아치기 방식의 지도부 회의 취재를 확 줄이고 정보에 받아 의원회 간 취재, 상임위 취재를 강화하자라고 제안했고요. 법조팀에 관해서는 취재 비중이 검찰 수사에서 공판 중심으로 옮겨갈 수밖에 없다고 보지만 지금 당장 검찰 직접 취재를 포기하자는 데는 동의하기가 어렵다. 당면한 세월호 재수사 등의 취재력을 집중한 뒤에 그 결과에 따라서 판단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속보 우선주의를 포기하자라고 했고요. 일보 물먹었다고 질타하는 문화를 과감히 바꾸겠다. 중요 일정과 발표, 보도자료 등을 챙기되 취사 선택을 하자는 것이고 모든 것을 커버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자는 취지다. 속보의 강박에서 벗어나는 대신에 집중하기로 선택한 사안은 깊고 다양하게 속보를 만들어내도록 요구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진짜 엄결철 보도국장 그 KBS하고 네. 거의 내용 비슷한 것 같아서 조금 디테일에 있어서 조금 차이가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본인은 약간 벌써 물 먹은 것 같은 느낌. 네. 죄송합니다. 네. 아무튼 간에 농담입니다. 칭찬해 네. 줍시다. 네. 저는 YTN이 너무 변하지 않았다라는 지적이 계속 있잖아요. 네. 그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YTN 정상화를 위해서 진짜 이제 가장 마지막에 된 곳이고 그래서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는데 게다가 정찬현 사장도 갔고 뭐 여러 가지 이제는 다 됐다라고 생각했는데 정작 보도의 변화가 별로 있지 않아서 그렇죠. 사람들이 좀 이제 뭐라 그러지 기대도 안 해요. 그냥 그러려니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노종면 앵커가 보도국장이 되었으니 드디어 좀 노종면 앵커에 대해서 되게 이렇게 전설적으로 들은 얘기들이 좀 있어요. 그런데 어찌됐든 이분이 막내일 때부터 이런 어떤 관행의 관행에 젖지 않는 거예요. 너무 자기 나름의 고집을 피우고 제대로 된 보도를 하려고 노력한 사람이었다라는 걸 다 얘기하거든요. 예를 들면 검찰에 가라. 검찰에 가서 그 검찰 안에 기자실에서 그 검찰 안에 들어가면은 이 라인이 있어가지고 자기가 나온 대학의 선배 검찰과 만나서 이렇게 라인을 타고 취재를 하고 그런 게 진짜 관행이래요. 엄청난 그 관행에 맞춰서 기자를 보낸대요. 아예 애초에 그래서 뭐 특정 대학 기자들이 출신 기자들이 거길 많이 간다거나 막 이렇게 누구 밑에는 어떤 누구를 보내고 뭐 이렇게 근데 그런 것을 노종면 기자가 굉장히 강하게 거부하고 그런 식의 친분을 쌓지 않고 그래서 오히려 회사한테는 혼나고 뭐 여러 가지 굉장히 이제 젊었을 때부터 그런 자기 나름의 옳은 길을 가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노종면 기자가 뭐 다들 뭐 호불호가 있겠지만 아무튼 기자로서의 그거는 굉장히 잘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오랜 시간 돌고 돌아서 기자가 되었고 보도국장이 되었으니 왜냐하면 제가 자꾸 이렇게 말하는 건 너무 거리에서 오래 있었고 그렇죠. 또 바깥에서 다른 일들을 하면서 너무 많은 불필요한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네. 제 생각에 제자리를 갔다. 그러니 이제 정말 집중해서 일을 잘해서 YTN이 좀 변화가 생기는데 일조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사실은 국민TV에서 국장 하셨잖아요. 네네. 앵커 겸 국장. 네. 그때 한번 해보셨으니까 지금 그때 경험 거울 삼아서 네.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게 네. 말입니다. 민원연 회원 가입 가입하시면 매달 후원회비가 9달러 지상파의 종편 신문까지 세트로 감시하는데 9달러 거기에 좋은 보도 좋은 방송까지 발굴하고 팟캐스트도 매일 나가는데 9달러 매달 소식지도 나가고 매년 회원들과 같이 하는 행사도 여러 개 하는데 9달러 그럼 10,000원으로 하시죠. 오케이 땡큐 민원연 회원 언론 감시를 매달 10,000원으로. 자, 그러면은 오늘 모니터 이야기 해볼게요. 오늘은 신문 모니터거든요. 민원연 신문 모니터. 서울공화국 특집 네. 서울공화국 하니까 나는 좀 서울대학교가 아니고요. 뭔가 서울역 이런 게 자꾸 뭔가 좀 아무튼 지금 우리는 서울대학교 얘기합니다. 서울대학교에 대한 어떤 우리의 어떤 신격화
이거는 사실은 저는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엄청나죠. 합니다. 네. 예. 그래서 이 얘기도 사실 오래된 얘기예요. 서울대 공대를 키워야 한다라는 이야기도 너무나 오랫동안 계속 반복되는, 전 20, 30년 전에도 그 얘기를 들은 것 같아. 아, 그래요? 예. 서울대 공대를 키워야 되는데 왜 포항공대, 서울대 공대가 더 잘 돼 되는데 왜 카이스트 막 이러면서 처음에 생길 때. 그랬나요? 네네. 그러니까 서울대 공대가 무너지면 마치 나라가 무너지는 것처럼 그런 삼성 같은 존재인가요? 그렇게 이제 그 실제 여기는 폴리테크닉 대학이라고 다 따로 있는데 근데 그러죠? 우리나라는 그래도 서울대학교가 근데 최고니까 무조건 다 서울대 서울대잖아요, 공대, 사실. 서울대 공대를 키워야 된다라는 말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 우리 주제가 그거거든요. 서울대 AI 전공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게 그냥 서울대 공대로 보여. 서울대 공대를 밀어주자라는 그런 주장이 지금 언론에서 쫙 나오는 겁니다. 자,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쭉 짚어주시죠. 이게 정확히 말하면 AI 대학이 아니라 데이터 사이언스 대학인데요. 음. 그 언론에서는 막 상투적으로 AI 대학이라고는 하지만 데이터 사이언스랑 AI는 분명한 차이점이 있고요. 그래? 뭐, 차이가 뭐예요? 있는데. 데이터 사이언스는 뭐예요? 데이터 사이언스는 뭐 이제 컴퓨터의 기술의 발전으로 옛날보다 통계의 근거 자료들이 다룰 수 있는 범위가 훨씬 커졌고 쉽게 모아서 막 시뮬레이션 같은 걸 하기도 쉬워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필요해진 겁니다. 아, 통계를 그래서- 전문적으로 다루는 사람들. 그런 걸 데이터 사이언스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이제 빅데이터랑 머신러닝 이런 것까지 포함이 돼가지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AI인 건데요. 그래서 이걸 AI라고 하는 것도 맞지 않는데, AI는 인공지능이잖아요. 네네. 그러면 데이터 사이언스랑 많이 다른 것 같은데? 아 근데 데이터 사이언스 범위에 그게 들어가요. 왜냐하면 AI가 들어가요. 머신러닝이라는 거는 이제 컴퓨터가 과거 데이터들을 학습해가지고 새로운 예측 이런 거를 만들게 하는 거니까. 그 예를 들면 뭐 알파고 같은 걸 만든다. 뭐 그렇죠. 이런 걸 강한 보죠. 네. 자, 그런데 아무튼 서울대 데이터 사이언스 학과야? 뭐야? 대학원입니다. 대학원. 대학원을 만들겠다고 데이터 했는데 사이언스 대학원을 만들겠다고 해서 지금 그 입시 요강도 막 뜨고 그리고 뭐 교수도 모으는 과정인 것 같아요. 지금.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지금 언론이 여기에 대해서 홍보를 해주는 것을 넘어서서 여기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지금 뭔가 막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것인데요. 조선일보, 한국경제, 서울경제가 이런 보도를 내놨다고 합니다. 하나하나 차례대로 얘기해 보죠. 일단은 조선일보 보도부터 짚어볼까요? 네, 우선 조선일보에 10일자 기사가 있는데요. 조선일보가 지면에 이제 서울대 AI 대학원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다 이런 걸 자세히 설명을 했어요. 네. 그 보면 제목이 서울대 AI 대학원 경쟁률 6대1 교수진은 정원 15명 중 2명 확보 이렇게 돼 있는데요. 기사 내용을 보면 내년부터 문을 열고 AI 인재를 양성할 서울대 데이터 사이언스 대학원에 첫 신입생 모집에 지원자가 대거 몰렸다. 그런데 서류 전형을 거쳐 최종 입학 인원의 2배수를 뽑아 지난 8일 구술 면접을 시행했고 오늘 28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렇게 입시 과정을 구구절절하게 설명을 하고요. 근데 많이 와주세요. 그런 거지. 뭐. 근데 이거는 홍보 자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사실상 서울대 데이터 사이언스 대학원에 홍보 기사를 써준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뭐 의문이 입시 좀 요원까지 들고. 이걸 뭐 기사로 써. 근데 기사 말미에서는 이제 또 교수 얘기를 하죠. 교수가 15명 중 2명 확보가 됐다 그랬잖아요. 아주 큰일 난 거죠. 아 교수가 없네. 네. 어떡하지? 그러면서 신입생 모집엔 성공했지만 교수 채용은 갈 길이 멀었다라면서 채용 부진의 이유를 이제 겸직 제한이랑 낮은 보수로 꼽았는데요. 서울대학교 교수가 낮은 보수라는 거죠. 지금. 네, 그렇죠. 다른 데 가면 훨씬 더 많이 주나 보죠. 그 정도의 이제 같은 급의 어떤 과학자, 어찌됐든 과학하는 분이 오셔야 되는 거잖아. 그런데 이제 서울대 교수가 월급이 낮다는 건가 봐요. 전 사실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일단 우리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거거든요. 이제 조선일보가 교수 연구 환경 문제를 지적하고 싶었어요. 만약에 그러니까 교수가 월급이 너무 낮아.
그래서 정말 우수한 교수들이 기업으로만 빠지고 어떤 그 이제 후학을 양성하는 데 있어서 지금 문제가 있어. 그렇다면은 서울대학교 문제만 짚을 것이 아니고 그리고 사실은 어느 정도 월급이 낮은지 뭔지 뭐 이런 것도 사실 제대로 얘기도 안 해주거든요. 그런 상태라 그러니까 다른 대학의 실태를 거의 정리를 안 해주다 보니까 뭔 감도 안 오고 뭔 소리 하는 건지 모르겠어. 그냥 월급 올려줘야 구인이 될 것 같다. 이런 서울대학교의 민원을 받은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아니면 거기에 지원하려고 하는 그 교수진 후보 중에 한 명이 이거 여기 너무 싸서 못 가. 이렇게 얘기를 했나? 네. 뭐지? 조선일보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는지 이제 다음에 경제지가 낸 기사들을 네. 보면은 대충 나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궁금하네. 자 그러면은 경제지 서울경제 보도를 좀 이야기해 주세요. 네, 이제 경제지 역시 수능을 앞두고 이제 서울대 공대에 변경된 입시 요강을 자세히 설명해 주는 기사들이 계속 나왔어요. 네. 근데 이제 12일부터 기사나 사설 데이터 사이언스 대학원에 대한 기사나 사설을 쓰기 시작하는데요. 네. 이제 경제지에 상투적인 레포토리가 있잖아요. 뭐 뭔가 문제가 있으면 일단 규제 탓을 해요. 규제 탓을 한 다음에 모든 해결책은 규제 안 합니다. 이 경우도 똑같은데요. 서울경제 사설인데요. 서울대 연구 환경을 지적을 합니다. 우선 사설 제목이 AI 산업 키우려면 연구 환경부터 확 바꿔라. 여기서 더 심각한 문제는 연구시설과 데이터 수행 능력 등 인프라가 터무니없이 열악하다는 데 있다. 미국에서는 인공지능 분야 박사학위를 딴 인재가 5억 원가량 연봉을 받지만 한국 대학은 1억 원대에 그친다는 겁니다. 네, 이게 연구 환경이 나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규제 하나 얘기가 나오는데요. 신산업 육성에 필수적인 데이터 활용도 여의치 않다. 데이터 3법이 1년 넘게 국회에서 잠자는 동안 경쟁국인 중국은 과감한 규제 혁파로 4차 산업혁명에서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서울대 컴퓨터공학부는 최근 몇 년 새 수요가 급증했지만 정원은 15년째 55명에 묶여있다. 1982년 제정된 수도권 정비계획법이 막고 있어서다. 지금이라도 미래 먹거리 산업을 키우려면 인재 육성을 가로막는 낡은 제도를 싹 뜯어고쳐야 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 사설에서 말한 데이터 3법이 뭐냐면 이 경제지들이 흔히 개망신법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개망신법? 네. 뭐지? 그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이 세 개를 앞글자를 따서 개망신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왜 이렇게 규제가 세졌냐면 그 개인정보들이 사실상 다 팔려 나가지 않았습니까? 이제 한 명당 10원 가량으로. 그래서 막 온 동네방네 돌고 있는데 이거를 좀 막아보자 해서 이렇게 규제가 강화된 거거든요. 근데 빅데이터를 활용을 하려면은 개인의 신용정보라든가 개인정보 이런 게 그 식별 처리가 안 된 상태로 유통이 돼야 자유롭게 거래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진짜 개인 식별 처리라는 게 실제로 되는 건지도 잘 모르겠고 일단 우리나라는 그 개인정보가 다 번호화가 돼 있어가지고 다른 나라에 없는 주민등록 제도 같은 거 있어가지고 막 그 번호만 알면은 누군지 다 특정 가능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도 있고요. 그런 현실적인 문제들도 있는 거고요. 근데 이런 문제는 절대 말해주지 않죠. 그 낡은 규제일 뿐이니까. 그리고 또 1982년 제정된 수도권 정비계획법 이 얘기도 하는데요. 이 서울대 정원이 규제가 돼 있다. 근데 이거를 풀어야 막 서울대 공대를 키울 수 있는데 막 이런 것도 낡은 규제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지역 균형 발전을 하기 위해서 만든 법 아닙니까? 우리나라의 서울 편중이 중심에 있는 게 서울에 몰려있는 교육 인프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대학 문제를 가장 큰 문제로 꼽을 수 있는데 그렇죠. 아무래도 기자들도 다 엘리트 출신이다 보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감수성이 별로 없는 거 아닌가. 근데 아무튼 서울대학교가 너무 중요한데 서울대학교 공대가 이제 안 큰다. 제가 아까 말한 이 문제를 되게 진지하게 그 나라의 위기 정도로 지금 생각하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 뭐 막 미래 먹거리 산업을 키우려면 인재 육성을 가로막는 낡은 제도를 싹 뜯어고쳐야 한다. 굉장히 거창하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결국은 서울대 정원도 너무 안 늘고 있고, 그리고 교수는 자꾸 못 뽑고 있고 이런 상황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걱정을 했어요. 그런데 이미 서울대가 충분히 크지 않나요? 진짜 엄청나게 큰 대학인데. 제일 큰데. 네, 그래서 실제로 대학알림이 공시자료에 네. 재정지원 사업 수혜 실적에 따르면 서울대는 이미 재정지원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학교예요.
크니까. 네, 2018년에 총 5,400억이 들어갔습니다. 네. 서울대. 그리고 그 뒤를 잇는 대학들은 이제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성균관대학교. 그러니까 이게 재정 지원 사업이라는 게 기업에서도 들어오는 돈까지 다 합친 그렇죠.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재정 지원 사업이라는 것은 결국은 말하면 그 대학이 얼마만큼 교육에 돈을 쓰느냐, 그러니까 지원을 받아서 쓰느냐라는 것인데 지금 현실적으로 제가 며칠 전에 알릴레오를 들으면서 얼핏 이 얘기를 하던데 정말 대학이 우리가 말하는 그 유명한 대학들 순서가 있잖아요. 막 이렇게 서열화되어 있잖아요. 네. 근데 딱 그 순서만큼 투자한다는 거예요. 일단 현재까지는 서울대가 워낙 독주를 하고 있고 우리 최근에 그 조국 전 장관 이야기하면서도 한 게 서울대학교 학생들은 장학금을 어마무시하게 받는다. 뭐 받고 또 받고 그렇죠. 거의 다 받고 뭐 이런 걸 우리가 알게 돼서 다들 좀 놀랬잖아요. 그래 장학금을 뭐 받는 게 흔한 일이구나 서울대에서는. 그런데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고 지금 보도에서는 계속 서울대가 더 커져야 된다. 수도권 중심 대학이 조금 더 강해져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한국경제는 어떤 보도였어요? 한국경제도 역시 하는 얘기는 비슷한데요. 네. 한국경제도 수도권 대학 정원 규제를 먼저 풀어가지고 서울대학 입학 정원을 늘리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 정부가 AI 등의 첨단학과에 8,000명을 증원하고 10년간 8만 명을 추가 양성하겠다고 발표한 계획을 또 비판을 하는데요. 네. 이 한국경제 사설 정부가 찰나의 박수 아닌 욕먹을 각오야 AI 인재 풀린다에서는 이 방침이 속빈강정이라고 합니다. 아니 정부가 AI 등의 첨단학과에 8,000명 이상 증원하고 8만 명을 추가 양성하겠다 10년간 이러면 칭찬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그게 서울대학교에 주는 게 아니고 지역에 분산시키기 때문에 안 좋다는 거예요? 속빈강정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한국경제가 이 사설에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AI 인재 육성은 지역 균형 발전 수준을 뛰어넘어 미래 국익 관점에서 봐야 할 문제라면서 미국 스탠퍼드대는 컴퓨터공학과 정원을 2008년 141명에서 올해 745명으로 5배 넘게 늘렸다고 하면서 그 서울대 컴퓨터공학부 정원은 15년째 정원이 55명으로 제자리다. 무전공 선발을 통해 70명가량을 늘려본들 AI 인재 수요는 턱없이 부족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서울대 공대 정원을 안 늘리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대학 정원 규제에 막힌 AI 인재 육성이라는 기사에서도 완전히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한국경제가 계속 낡은 규제라고 규정하고 있는 이 수도권 대학 정원 규제가 네. 그 정말 낡은 규제인가 정말 불필요한 규제인가 하는 건 좀 의문인데요. 이미 지역 대학들은 거의 다 죽어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학력 인구 감소로 인해서 정원도 못 채우고 그 투자도 제대로 안 되고 이러면서 막 부실대학교로 낙인 찍혀가지고 통폐합 대상이 되거나 이러는데 뭐 학과도 다 없애고 있고요. 이제 대학 구조조정이 2013년에 되게 많이 이루어졌는데 그때 나온 한국대학신문의 기사가 있어요. 대학 구조조정 지역 불균형만 초래라는 기사인데요. 그 대학 구조조정은 대학 수가 아닌 입학정원 감축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을 했는데 입학 신입생이 점점 줄어드는 지방에 비해서 수도권 대학은 입학 신입생을 유지하고 있는 수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안 그래도 서울에 있는 인서울을 많이 하려고 하는데 그렇죠. 정원을 풀어주면은 정말로 대학은 다 서울에 몰리는 거 아닙니까? 지금도 이미 몰려 있는데. 네. 인서울 대학이 다 그 학생들 전국의 학생들 흡수해버리고 그러면은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건지. 학생 수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신입생들이 대학교에 입학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이른바 입학 절벽의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2021학년도까지 40개 정도의 사립대가 지원하는 학생이 없어 문을 닫을 것으로 보입니다. 학령 인구가 줄면 대학도 구조조정할 필요성은 있겠지만 이 작업이 지방대와 전문대에만 집중됐다면 문제가 있겠죠. 갈수록 수도권 대학 비중만 커지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는데 대학별 특성을 고려해 대학 역량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출생아와 학령 인구가 급속히 줄면서 문을 닫는 학교들이 늘고 있습니다. 지역 대학의 구조 조정 압박이 강해지고 있고 지역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앞으로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의 대학들이 정원을 채우기 더 어려울 거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입니다. 결국 지역 대학의 구조 조정은 빨라질 수밖에 없는데 이런 상황은 지역의 위기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학 위기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정말 상당히 큽니다. 중규모 대학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들을 분석한 것들을 보면 교원들의 인건비 그리고 대학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운영비나 자산, 지출비 그리고 학생들의 하숙이라든지 학생들의 소비 등을 합치면 거의 1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지역 경제의 큰 축인 대학 폐교가 지역의 침체를 더 재촉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측면인데요. 엘리트주의가 아주 굉장한 엘리트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수도권 중심주의로 지금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이 신문들에서 말하는 지금 AI 시대에서 뭐 4차 산업 이런 거를 앞두고 우리 사회가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과학한 사람이 늘어나야 된다는 거 맞는 것 같고요. 그런 학생 수를 좀 더 늘려야 된다면은 그런 학교가 많아져야 되는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그거를 꼭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과를 확 늘려야 되는 것인가? 서울에 있는 이 서울대학교를 그거는 아닌데 자꾸 거기에만 방점을 찍고 얘기를 하거든요. 정말 그렇게 공대가 필요하면요. 어디 지방에 정말 그 왜 서울 수도권 이전하듯이 지방에 서울대학교 공대를 내려보내세요. 그래서 그냥 완전히 공대는 다 거기다라고 해서 제대로 정말 뭐라 그럴까 좀 더 지원해 줄 테니 기숙사고 뭐고 지원해 줄 테니 내려가라라고 하면 과연 이 언론은 뭐라고 할까요? 과연 그래도 서울대학교가 만약에 어느 특정 대학 뭐 우리가 사실 예전에 가장 많이 했던 건 전국에 있는 국립대학을 다 국립대로 묶어라. 서울대에만 살지 않게 모든 국립대학을 다 묶어라. 그렇게 한 다음에 제1대학, 제2대학 다 해서 다 일종의 서울대학교처럼 프랑스처럼. 네, 그렇게 가자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을 가장 반대하는 게 사실은 이 엘리트주의자들 그리고 특히 서울대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서울대 찬양론자들은 서울대만에 어떻게 서울대를 그렇게 물을 흐릴 수가 있어? 그런 짓을 해서 막 이렇게 생각하고 오히려 막 서울대 농대조차도 다 서울에 올라와야 된다라고 주장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지방에 내려가 있는 대학도 그리고 서울대 분교도 안 된다고 하고 그런 상황에서 이 주장을 하는 거는 사실은 굉장히 억지를 부리는 거거든요. 오히려 진짜 지방대학 하나를 그냥 서울대의 공학으로 해서 만들자. 우리가 그렇게 뭐라 그러지? 다른 역발상에 제한을 해야 되는 거지. 이 신문 보도를 보면은 어쩌자고. 거기 우리가 그래서 스탠퍼드가 뭐 700명으로 늘렸으니 우리도 서울대 공대 컴퓨터공학과 한 과를 50몇 명에서 55명? 55명에서 그러면 뭐 700명으로 늘려달라는 거야? 지금 이게 너무 억지를 부리는 주장을 하고 있다는 거죠. 논리가 뛰는 거예요. 논리가.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난 사실 잘 그리고 모르겠어요. 저는 AI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요? 네. 왜요? 이 신문들이 AI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의 대부분은 통계학 관련 부분이거든요. 통계학 지식이 되게 많이 필요해요. 사실 그게 프로그래밍보다 중요할 수도 있거든요. 통계학 지식이. 근데 통계학과를 늘리자는 얘기를 하지 않고 컴퓨터공학과를 늘려야 된다고 한단 말이죠. 근데 원래 컴퓨터공학과는 프로그래밍 같은 거 잘 안 했어요. 하도 사람들이 컴퓨터공학과 하면은 프로그래밍으로 인식을 하니까 인식을 하고 그게 더 중요해지는 것 같으니까 커리큘럼에 프로그래밍 같은 거 넣은 거지. 원래 컴퓨터공학과라는 거는 막 컴퓨터의 논리 연산 구조 이런 거 배우는 학과거든요. 그런 되게 기초적인 과학 같은 거 배우는 학교인데 뭐 아무튼 우리 하고 기자님들은 문과를 나오셨기 때문에 그 차이를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자, 아무튼 오늘의 결론은 뭐냐면은 언론이 뭔가 이제 4차 혁명 어쩌고 하면서 이제 우리 인재상이 바뀌어야 된다. 나는 우리 사회 전체가 과학을 많이 해야 된다라는 것에 동의하고 그런 거 다 좋은데 왜 자꾸 그거를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과나 서울대 AI 대학원이 잘 커야 한다. 이것에 집중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억지다. 그리고 정말 기승전 서울대 찬양이다. 라고 생각이 든다. 스마트폰 보다가 태연하게 가입했다. 가입이 간편하니까. 민주언론 시민연합. 노란색 메모지님, 국회 의사중계라는 어플이 있어서 종종 상임위마다 한 번씩 들어가서 볼 때가 있어요.
참 저런 사람도 국회의원이라고 떵떵거리고 댕기겠구만 싶어서 화가 날 때가 많죠. 국회 출입기자 말고 상임위별로 출입시켜야 한다는 PD님 말 적극적으로 동의. 내가 들었을 땐 저 말이 아니었는데 왜 저런 기사가 나오지? 대충 하고 기사 쓰네 싶더라고요. 바꿔야 해요 진짜로. 날씨가 춥네요. 모두 감기 조심하세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박건식 PD 그 인터뷰 듣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 노란색 메모지님이 보내주신 맛있는 엿 아니라면서요? 그 절편? 네. 절편 너무너무 잘 먹고 도라지 있습니다. 절편. 도라지 절편. 내가 보기엔 엿입니다. 아주 달거든요. 맛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먹고 있겠습니다. 미령 곰탱님은 어제도 잘 들었습니다. 나경원, 김성태 보도를 왜 안 하거나 축소하는 건지 의문이네요. 뭘 의문이야? 그것도 모르면 안 되지. 그냥 이신전심으로 알고 계셔야지. 자, 그렇습니다. 정말 나쁘네요. 네. 상상이 현실이 되는 나라님은 어제 오셨거든요. 오늘 사소하지 않은 차별 토크쇼 잘 들었습니다. 많은 정보, 잘 알지 못했던, 깊이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준비하신 활동가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유튜브로 올라올 영상 꼭 시청해 보세요. 라고 홍보까지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카비님께서 박건식 PD 그 인터뷰에 2,000원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세상에 TNO가 그동안 그렇게 댓글을 안 달더니 봉봉이 세상에 KBS 저리톡에 이런 것을 달았었군요. 참 내가 나갈 땐 백 날라가도 아는 척도 안 하더니 봉봉이 나가니까 이렇게 다들 후원을 하고 계십니다. 네. 댓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투어웨브 박미정님께서도 네. 어제 저희톡 잘 봤습니다 하고 쭉 해주셨고 무편집본 조회수가 엄청나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이거 활동가님들이 공영방송이 많이 나오면 엄청 반가울 것 같다. 그렇게 하시면서 근데 SBS가 어제 이봉우 팀장이 말한 대로 SBS가 언론개혁에 초점 맞추는 게 진심인지 색안경 끼고 보게 된다. SBS가 언론개혁에 초점을 맞췄어요? 그 이봉우 팀장 말에 의하면 그 아래서 약간 그런 식으로 언론 개혁 쪽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 아이템을 예, 그렇게 그런 내용이 그게 저는 그런 내용이 워낙 많아서 시사 프로그램을 하다 보면 그 아이템이 자꾸 걸려요. 취재를 하다 보면. 그래서 지금 나오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SBS가 지금 취재 중인 내용 굉장히 좋아요. 저는 내용이 선정적이지만 않으면 다양한 방식의 언론계의 썩은 문제, 적폐 문제를 하나하나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템 되게 잘 잡았다 저는 생각을 했어요. 오히려 너무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언론의 문제 말고 진짜 해도 너무하네, 해먹어도 너무 해먹네 이런 생각이 드는 내용들 그런 걸 발굴하는 게 낫거든요. 근데 SBS가 지금 내놓는 그러니까 지금 취재 중인 그런 내용들이 상당히 저는 좋아서 기대가 되는 상태입니다. 근데 그게 언론개혁 전체를 보도하다 보면 이제 본인들도 반성이 되겠죠. 그렇죠. SBS의 어떤 그런 것들도. 너무 색안경을 낄 필요는 없다. 좀 지켜보자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팀은 또 특히. 네, 그렇죠. 네. 다시 산이님께서 안녕하세요. 힘내라 민원연 잘한다 미디어 탈곡기 응원해요라고 하셨습니다. 조선 화님도 너무 잘 봤어요. 저널리즘 제이 미디어 탈곡기도 승승장구 응원합니다. 라고 하셨고 민얼론이라고 블랙커피님께서 오철정님은 라이브 저리톡 제이에서 들었던 이 팀장님 목소리네요. 본방도 잘 봤습니다. 민언연 참 다양한 이름이네. 민언연 좋아요라고 또 하셨습니다. 네. 하데스님은 흐흐 이봉우 팀장님 물 들어올 때 노 젓는 겁니다. 목소리도 좋지만 화면빨도 괜춘해요라고 하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물 들어올 때 노를 젓도록 열심히 또 계속 물이 들어오도록 해봅시다. 오나나님 뉴스 비평을 하세요. 개그 비평을 하시면 어쩝니까? 라고 하셨습니다. 재미있는 진짜 요즘은 이제 한심한 내용들도 참 많아가지고 진짜 우리가 이걸 뉴스라고 이렇게 하고 있을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죠. 이봉우 팀장님 잘하고 계세요라고 서갱수님이 말씀하셨고요. 최사규님도 봉우님의 씨앗이 되었으니 그 그림자도 넓어지는 건 당연. 다만 처장님의 그 아우라 아닌 상식에 다가가 함께하는 우리 사람이 되어서 함께하는 사회가 되기를 기원해 봅니다라고 하셨어요.
호아케이님, 이젠 TV조선 하는 짓이 눈에 빤히 보임. 재미 볼 만한 이슈가 없으면 무조건 북한 얘기. 오늘도 북송 문제 가지고 마구 떠들음. 조국님이 무척 아쉬울 듯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때 아무튼간에 TV조선 보고 있으면은 정말 북한 너무 좋아해, 그죠? 저도 어제 그런 생각 들었습니다. 이 정도면 친북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종북 방송으로 이북 방송, 종북 방송. 북한을 너무 많이 보도해줘. 그러니까, 북한 관련 소식을. 네네. 자, 그러면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일도 저희가 뭔가 새로운 보고서로 찾아뵐게요. 지금 아직 방송 안 한 보고서들도 꽤 많아서요. 쭉쭉 밀려있네요. 기대해 주세요.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다뤄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 네, 오늘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청년에게 꿈과 희망을 채널 A가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셔서 KBS 뉴스 오늘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SBS는 앞으로도 내일 끝까지 뵙겠습니다. 파헤치겠습니다. 오늘 뉴스타임 8시 모두 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뉴스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탈탈탈 안녕. 회원님, 저를 믿으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언론 감시는 전적으로 저한테 맡기시고 회원님은 회원님의 정신 건강만 신경 써 주십시오. 민원연은 멘탈이 강한 조직입니다. 봤던 기사도 의심하고 또 의심합니다. 민주언론 시민연합.